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적 수요가 만약에 주거용 건물을 많이 원해요. 주택이 많이 필요해졌어요. 그럼 똑같은 택지여도 그 토지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는 게, 주거용지로 사용되는 게 더 타당하겠죠. 근데 상업용 건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상업용 건물을 지어주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였죠. 파이낸싱. 그래서 사업주의 신용도가 낮아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사업주가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업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열심히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해소가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개발 사업이 망하게 되면 그 개발 사업 자체 자산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인 소구가 가능하고 소를 통해 구할 수 있고 채권 금액을 사업주에게는 소구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얘를 비소구 금융이라고 했었잖아요. 기억이 꼭 나셔야 돼요. 그럼 금융기관이 감수하는 위험은 일반적인 신용담보를 제공받고 돈 빌려주거나 물적담보 제공받고 돈 빌려주는 것보다 위험이 크니까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겠죠.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서 자금을 빌려줬을 때는 일반 기업 금융보다 이자율을 더 높게 받아서 수익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위험이 커졌으니까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많아져서 이때 사업기간이 연장돼 버리는 단점이 존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업주가 돈을 빌렸지만 사업주의 장부에는 기재가 안 됐었죠. 그래서 장부 바깥에서 빌리는 돈, 부의 금융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또 다른 돈을 빌릴 수도 있었어요. 채무 수용 능력이 커졌던 게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건설 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에 쓰였던 부분이 뭐예요? PF 방식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번. 토지개발 신탁 방식이 있어요. 제가 뭘 주의하시라고 그러냐면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 토지개발 신탁 방식. 그때 신탁이라는 단어가 뜨면 걔는 신탁 등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신탁 등기가 되면 형식상의 소유권은 이전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로? 수탁자에게로, 신탁 회사에게로, 개발 회사에게로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개발 신탁은 신탁 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죠. 누구에게? 명의 이전을 받은 거예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래서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그 수익을 개발업자, 이 수탁자와 토지 소유주가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다 누구 거고 토지 소유주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명의를 다시 누구 명의로 돌려야 돼요? 개발 사업이 종료되면 토지 소유주 명의로 다시 명의 이전해야 되죠. 그리고 개발을 업자는 수탁자, 신탁회사는 뭐만 받는다? 개발 사업에 따른 수수료만 취하는 거였습니다. 주의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4번. 환지개발 방식은 말 그대로 토지를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후에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 사업 비용에 대체된 땅 채비지 띄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보류지 개념이 있었어요. 얘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거지. 그래서 되돌려받는 면적 자체는 줄어든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도 별다른 불만이 없는 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지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지 매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완벽히 틀렸네요. 일단 5번. 혼용 방식, 혼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예를 들어 진행을 하는데 어떤 지역은 토지의 가격이 싸요. 그럼 아예 다 사들여버리는 거죠. 그때는. 보상금을 들여서. 그런데 이미 개발된 지역이 있어요. 그럼 걔를 매수 방식에 의해서 사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환지 방식에 의하는 거죠. 그래서 섞어서 할 수 있는 것.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에 사용이 된다. 5조. 자, 이제 2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주가 스스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자기 혼자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주와 개발업자가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틀렸죠. 얘는 지주 공동 사업이에요. 토지 소유주 지주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면 위험이 분산되겠죠. 1번이 틀린 답입니다. 2번,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적용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대강 사업 등을 할 때 규모가 굉장히 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개발회사가 건설회사 혼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컨소시엄을 이때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SK건설 컨소시엄, 대우건설 컨소시엄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 회사가 모여져 있으니까 자금 조달에 좀 더 용이해지고 자금 조달에 용이해지고 그 다음 기술의 상호 보완을 위해서 기술력도 더 높아질 거예요. 그만큼 위험이 줄어들겠죠. 이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었습니다. 출자 회사 간 상호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이 표현은 왜 나오냐면 여러 회사가 섞여 있으니까 배에 사공이 많아졌잖아요.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연장돼 버리기도 하는 단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사업 위탁 방식. 자, 찾으세요. 신탁이란 단어가 있나요? 없죠. 그럼 얘는 똑같이 맡겨서 개발업자가 사업을 진행해 준 건 똑같은데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토지 소유주 명의인 거예요. 고로 사업 자체도 토지 소유주 명의로 진행이 되는 거고 자금의 조달도 토지 소유주 명의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토지 소유주에게 명의 이전이 필요가 없죠. 그 개념이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만 받네요. 네. 5. 4번. 지주공동사업. 토지 소유주와 개발업자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죠.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토지를 대겠죠. 지주니까.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의 노하우를 댈 거예요. 서로의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할 겁니다. 5번. 토지 신탁형이에요. 신탁이 떴어요. 그럼 얘는 형식상의 소유권이 이전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래요. 토지 소유주에게. 이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이익을 토지 개발 신탁 등을 통한 이익을 개발업자, 수탁자가 나눠 갖는다 그러면 걔는 X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번은 1번이에요. 3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 자기 혼자 사업을 진행하니까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누구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혼자 하면 되니까.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수록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되겠죠. 만약에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체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쫄딱 망해요. 2번.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했대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댔어요. 개발업자는 공사비, 돈을 댔어요. 토지와 돈의 투입 비율대로 그 건물을, 개발된 부동산을 균등하게 쪼개 가져요. 얘가 바로 뭐였죠? 등가 교환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발업자는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현물, 개발된 부동산의 일부를 받는 거죠. 3번.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주택 방식,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주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틀렸죠?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명의 이전이 됐습니다. 누구에게로 명의 이전이 됐죠? 개발업자, 수탁자 명의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내용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공통점은 개발업자, 수탁자는 뭐만 받아요? 개발 수수료만 받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혹은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해당한다.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개발 사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 걔는 기본적으로 X가 돼요. 왜냐하면 소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나눠 먹을 게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에 구성을 하겠죠. 5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금,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면 얘는 말 그대로 공사비를 분양금을 받아서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금, 공사비, 지급, 청산형 사업 방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틀린 문장으로 바꿔서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론에서 제일 중요한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은
토지 개발 신탁과 사업 수탁 방식을 비교하는 것. 신탁자 뜨면 형식상 소유권 이전 등기 된다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 넘어간다는 것? 개발자에게, 수탁자에게, 신탁 회사에게 넘어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개발의 이익을 나눠 갖지 않는다는 것, 개발의 수수료만 받는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